대한민국 유아 교육과 가족을 위한 상담의 최고봉은 누굴까요? 네, 여러분 잘 알죠? 오은영 박사겠지요.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넘버원은 누구일까요? 전 세계적 넘버원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우리 최고의 세계적인 가족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버지니아 사티어의 책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표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임대표의 책잇 아웃에 와주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박수! 네, 오늘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책을 또 가져왔어요. 뭐 매번 특별한 책이긴 하지만 뭐냐면 아이들 키우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그러잖아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요즘은 우리 아이들 출산율도 적고 한 명을 키우는데 이 한 명을 또 잘 키우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인 가족 심리학자인 버지니아 사티어의 15가지 양육 법칙을 담은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책에 대한 소개 전에 작가의 소개를 좀 한번 해봐야겠죠. 버지니아 사티어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하느냐? 바로 미국의 치료 심리학자이며 작가이고요. 가족 치료의 뭐 대표적 1인자 넘버원, 세계 넘버원 하면 이분을 얘기를 합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는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정신치료와 사회사업을 전공했고요. 시카고 심리분석연구소에 다년간 임상 경험을 쌓았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 팔로알토의 정신건강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세계 최초로 가족치료 훈련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이분의 책을 가지고 다른 분들이 다 공부를 하고 지금 나오고 교수를 하고 방송 출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작, 이분이 얘기하는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무엇으로 자라게 하는지를 갖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미국의 타임지에서 뭐 극찬한 분이고요. 또 전 세계 15개 나라에서 번역해서 출간되고 누적 판매 부수가 100만 부스를 돌파한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영어는 The New People Making,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과정,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New People Making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자는 가족은 세상을 압축해 놓은 소우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정은 온전한 인간을 키워내는 둥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가정 안에서 먼저 튼튼하고 건강한 개념들이 형성이 돼야 가정을 나가서 또 우리 직장이나 또 자기가 여러 가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필요한 인물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인간의 그 발달 과정 가운데서 이 가족 간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책에서 되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이나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아까 지금 소개시켜드린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가 있고요. 또 사티어 모델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분이 이제 어떤 평가, 이게 진단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줄거리를 여러분과 함께 스피디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자녀 교육 베스트셀러고요. 이 책이 지금 가족 치료의 1인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부 이상의 책을 돌파했고요. 아동 심리학자, 청소년 전문 심리학자 이런 모든 분들의 그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1988년에 첫 책이 나온 이후에 아마존 베스트셀러에서 유아 교육의 바이블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책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또 부모와 육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모와 가정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만들 수 있다.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 저런 거예요. 어떤 열매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열매는 결국은 뭐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나무가 좋아서 그래요. 나무가. 그럼 그 나무는 뭐가 좋아서 그럴까요? 그렇죠.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열매라면 부모는 뭐겠어요? 부모가 바로 이 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의 중요한 뿌리는 서로 간의 신뢰, 믿음, 확신, 사랑 이런 것이 튼튼하게 땅을 꽉 움켜쥐듯이 서로를 다 붙잡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워진다가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여기까지만 듣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들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 있는 아이 뒤에는 문제 있는 가정이 있다. 이 얘기 많이 듣죠. 우리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가서 이렇게 딱 듣다 보면은 항상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부모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이론을 사티어 모델이라고 해서 이분이 처음 얘기를 해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아이를 갖다가 잘 키워야 되는가? 그러면 첫째로 얘기하는 게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드는 거야. 자존감을 높고 자립성이 강한 아이로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그런 영향력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전달이 잘 될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자존감이 잘 튼튼하게 됐고 부모가 자립심이 강하면 아이도 그렇게 가는 경우가 크다는 거죠. 온갖 변수가 있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데 육아 세계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생각지 못한 뭐 충돌적이고 충동적인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인격체라고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존중하지 않는 거죠. 야 시끄러. 시키는 대로 해. 말이나 들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아이를 키우면서 주관이 뚜렷해야 되는데 주관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키우겠다. 이 아이가 가장 잘하는 것, 가장 행복해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어떤 이런 주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주관이 없으면 사람들의 말이나 유행에 쫓아서 애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아이는 갈팡질팡 이리 훅 저리 훅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잘 잡히지 않은 상태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언제는 또 자유를 줬다가 언제는 통제를 해야 했다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양육불변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양육불변의 법칙. 그 법칙이 뭔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법칙이 뭐냐면 첫째는 부부 사이에서 아이에 대한 정확한 정서와 인간관계에 대해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빠는 혼내는 사람, 엄마는 따뜻하게 보듬는 사람.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럼 아빠와의 관계는 무너지고 엄마와의 관계는 너무 물렁물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틀을 딱 재는데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 아이가 친구 관계에 있어서 자기 감정의 표현들이 좀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 친구와 잘 어울리고 싶어도 잘 다가가지도 못해요. 때로는 뭐 이런저런 불안감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모든 것이 사실은 부부 사이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아이가 그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버지니아 사티어는.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 입버릇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은 애초에 어떻게 부부가 됐는지 왜 나를 낳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애들이 얘기를 하고 컴플레인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봤을 때는 엄마 아빠의 관계가 행복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관계가 행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자신 있게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죠. 아, 왜 우리 애는 이렇게 사회성이 없어요? 사회성을 길러주려고 축구도 보내고 태권도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해봤자 그것이 답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가깝게 더 친근감 있고 조금 이렇게 러블리 하는 것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정서와 또 아이들의 그런 내면 가운데서 자신감을 갖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니까 수많은 양육자들이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너무 노력해요. 그래서 좋은 부모의 조건이 뭐냐? 경제력이다. 뭐 틀리진 않아요. 이 경제력이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갖다가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간의 관계보다 너무 앞서는 거야. 돈을 열심히 버느라고 부부가 열심히 싸워. 그러면 그 불화와 갈등이 점점 커지고 아이는 재정적인 스포트를 받기는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본인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은 이상하리만큼 우울증과 무력감에 많이 빠지는데 그것이 부모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훨씬 많다고 이 책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눈치를 계속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불안정한 존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케어해주는 제일 가까이에서 나를 봐주는 부부와의 그 부모와의 서로 간의 관계, 그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들이 아이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월급이 여기 있어! 딱 주는 거. 또 부인의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엄마 아빠가 앉아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가볍지만 스킨십,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토닥거려주고 하는 이런 스킨십 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자녀들이 가까이서 멀리서 우연히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구나,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렇게 외국 부모들의 훈육법에 대해서 화제가 됐어요. 아이가 그 타인에게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피해가 갈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배우자가 아이를 이렇게 뭐 피해 가려 했을 때 이렇게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 다른 배우자가 괜찮아 이렇게 하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제재를 하는 거죠.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제대로 사랑해주는 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약간 저러잖아요. 기죽인다고. 뭐 잘못했어도 기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부부들끼리 열심히 싸워. 그러니까 애는 기가 안 주는데 애 안에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앵거가 막 넘쳐 흐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부모가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만 생각해서 이쁘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양육관은 아니다라고 이 책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양육법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양육법의 핵심은 부모 자신이 아이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너무너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와 같이 있어주는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부가 같이 부모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가장 큰 공부는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뭐 요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좀 더 창의력이 요구되는 점점 AI를 통해서 우리 직업들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 좀 더 자기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가고 할 때도 아이들이 좀 더 용감하고 대범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가정에서부터 뭐든지 아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뭐 요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한번 기회를 주고 계속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경험이 쌓이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된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차 내용을 또 좀 읽어드릴게요. 근데 목차가 이제 이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15가지의 이야기를 이제 1부부터 해가지고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큰 핵심 주제로 좀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요 목차 안에서 각 부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살짝만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요게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부는 자존감, 내가 단단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스스로가 이 가족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 안에 있는 무력감들이 있는데 이 무력감들을 조금 더 덜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면 이제 솥 얘기를 하더라고요. 솥, 우리 당신의 솥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 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속이 꽉 찬 사람, 솥이 바닥난 사람 얘기할 때 그 꽉 차다라는 것이 바로 자존감, 솥이 꽉 찬 사람, 속, 이렇게 꽉 찬,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개인의 에너지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유아의 자존감을 높이는 법들, 이런 게 1부에 나와 있고요. 2부는 소통이에요. 소통. 뭐 어디서나 뭐 소통 아니면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소통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 소통을 하는 방법들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소통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로만은 아니라 약간 신체 활동이나 가벼운 터치로도 소통을 하고 있고, 소통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듣기와 말하기의 밸런스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 보니까 또 제가 또 이게 좋아하는 파트인데, 역할극. 제가 이제 또 드라마 테라피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할극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가끔가다 부모와 자녀가 역할을 바꿔서 한 번씩 해보면 서로 간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3부에는 기반 다지기 하면서 멀리 보고 세심하게 하자라는 얘기로 이제 결혼에 대한 거, 결혼할 때 품었던 마음들, 소망들, 또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것들, 양육 방식에 대한 것들, 또 여기 제 마음에 되게 많이 와닿는 건 유머를 잃지 말라. 저희 집안은 나름 제가 또 워낙 또 이렇게 좀 이런 스타일이라서 어떻게든
어떤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왜냐면 인생은 결국 해석의 문제 아닙니까? 해석의 문제. 그러니까 즐겁게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뭐 얘기들을 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 혼자 있는 시간도 함께 있는 시간도 모두 중요하다. 그래서 가끔은 부모도 아이도 혼자만의 시간들을 좀 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부에서는 관계 맺기와 유연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생애 단계별로 좀 준비하고요. 특별히 사춘기. 사춘기 대단합니다. 자녀들의 사춘기는 모든 가족을 다 힘들게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통제가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격려가 필요하다. 왜냐면 불안감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 왜 이렇게 짜증이 많고 이렇게 하기보다 괜찮아. 그래, 그랬구나. 이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잘 이겨나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사춘기를 잘 이겨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에 가서도 필요한 또 이제 실버 세대가 너무 많아지는 시점이니까 이런 얘기들도 이 내용에 좀 첨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필로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책 속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좀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꿈의 영향으로 가족 심리학자가 된 나는 수많은 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했다.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가정이 세상을 압축해 놓은 소우주라는 걸 알게 됐다. 세상을 이해하려면 하나하나의 가정을 연구하면 된다. 가족 간에 존재하는 힘의 관계, 친밀감, 자율과 신뢰, 소통 방식 등이 그대로 세상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가정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내용인데 조금 긴데 되게 이 내용 괜찮더라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도 침울해질 수 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침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침울함이 요즘 좀 침울한데 자존감이 너무 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볼게요. 하지만 기분이 침울하다고 해서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거나 침울한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냥 침울한 건 침울한 거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 오늘 좀 침울한데. 그런데 그걸 바꿀 만한 뭔가 있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지도 않는다. 가끔 침울한 기분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침울한 상태를 극복해야 할 상태로 인식하는 것과 침울하기 때문에 자아를 경멸하는 지경까지 치닫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침울한 기분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본인과 남들에게 일종의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솥의 바닥을 더더욱 드러나게 할 뿐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결국 우리의 태도에 따른 결과이다. 태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것에 핵심을 두셔야 돼요. 저희는 안 돼요. 이제 자주 가끔씩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가정이나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안 된대.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3살, 4살인데 벌써 안 된대. 아니, 아직도 키우려면 뭐 10년, 많으면 20년을 키워야 되는데 벌써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고 키우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그게 아니라 태도를 바꾸면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먼저 그것들에 대한 회복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페이지 76페이지에서 77페이지인데 이거는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주의 있게 잘 들어보세요. 특히 부부들이 점차 스킨십을 즐기기 시작할수록 모든 방면에 걸쳐 관계가 개선되는 현상을 나는 많이 봤다. 부부 간의 스킨십이 많을수록 자녀가 건강하대요. 이거 너무 신기하죠? 신체 접촉에 대한 터부는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몸이 건조하고 불만족스러우며 끔찍한 성생활을 경험하게 되는지 잘 설명해 준다. 또한 청소년들이 왜 그리 성급하게 때이른 성관계에 뛰어들게 되는지도 이야기해준다. 신체적 접촉의 욕구를 느낀 그들은 자신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추구가 성관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안아주고 잡아주고 허그도 해주고 이렇게 스킨십을 아이들과 잘 해준 아이들은 때가 돼서 성인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떤 자기들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가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너무 빠른 시기에 성관계의 유혹에 확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스킨십을 많이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함께 손을 만져도 당신과 나는 그 접촉을 다르게 느낀다. 상대방의 손길이 어떤 느낌인지 서로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 나는 사랑스러운 손길을 의도했으나 당신이 무정하게 느낀다면 나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목소리이며 다른 누군가에게 닿는 자신의 손길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건 아주 흔한 일이며, 그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실망과 고통을 만나게 된다. 나는 좋다라고 계속 스킨십을 하는데 상대방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스킨십은 서로의 익스큐즈가 되고 감정 소통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페이지 이번에는 151페이지에 있는 또 내용을 좀 나눠드릴게요. 나는 부모라는 역할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복잡하며 걱정도 많이 따르고 땀과 피를 쏟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감합니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궁극의 인내, 상식, 헌신, 유머, 기교, 사랑, 지혜, 인식력, 지식이 필요하다. 동시에 부모는 새롭고 특별한 한 인간에게 따르고 싶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보람있고 기쁜 역할이기도 하다.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을 반짝이며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라고 말할 때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오르지 않았던가. 그래서 우리에겐 가족 청사진이 필요하다.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미리 그려봐야 한다는 뜻이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엄마와 아빠의 교육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A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는 B라고 얘기해. 그러면 애가 A도 B도 모르겠으니까 C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터지는 거지. 왜냐면 그 가정 안에서 교육관이 3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페이지 2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자존감을 발달시키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아로 가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가정이 해야 할 일이다. 가족 심리학자로서 나는 자존감을 높이자 여러 부정적 증상이 완화되고 건강에 되돌아오는 사례를 많이 봤다. 어떠한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 높은 자존감을 갖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가 너무 과하다고 여기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 인간 행동이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라는 근거를 들며 내 생각에 반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인간 행동은 대부분 교육, 학습, 모방의 결과일 뿐 인간의 잠재성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한편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각자는 이러한 변화를 실천할 수 있다. 현재의 위치에서 출발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가정은 그런 교육과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훌륭한 장소이다. 너무 멋진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부부가 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의 기본 어떠한 그 터전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아이들이 배운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훈련소? 너무 하드한가? 어쨌든 그런 트레이닝을 받는 그러한 공간이다. 물론 채찍을 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랑으로 가진 거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세계적인 가족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 15가지 양육 법칙을 나눴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또 같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임 대표는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